네, 지금 소개를 받은 김도형입니다. 사실은 되게 이제 몹시 당황스러운데요. 저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권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와서 뭐라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냥 솔직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거의 제 사적인 메모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해를 좀 부탁드리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다 믿지 않으셔야 하고요.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믿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면 뭐 확실치 않은 얘기들이 뒤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뒤에 나오는 데이터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텐데,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안전할 거예요. 어디 가서 만약에 얘기를 하시거나 생각을 정리하시려고 한다면요. 그래서 믿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발표 전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정도는 알아야 더 믿지 않으실 텐데, 저는 기후위기하고 뭐 거의 연관이 없는, 인권과도 연관이 없는 작은 회사를 동료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전에는 흔히 말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업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사용자 경험이라고 많이 불리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기후위기하고 연관이 된다면 문화연대라는 곳에서 기후위기 관련된 활동가들하고 함께 이제 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을 그냥 찾아다니는 수준에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별로 재미없으시겠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보다도 아마 궁금하시거나 혹은 제게 반문하실 만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말씀해 주세요. 그게 제 발표 내용보다 훨씬 더 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 걸 말씀드리는 거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게 제가 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나는 저는 선의로 가득 찬 행위자들로 꽉 차 있는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악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많아요. 벌써 비웃으시면 안 돼요. 뒤에는 비웃으실 내용이 질비합니다. 그리고 불평등과 양극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불평등이나 혹은 뭐 양극화 자체를 연구한다기보다는 불평등이나 양극화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의 느낌, 생각,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 관점에서 기후위기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학과는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대학원 과정에는 비슷하게 다루고 있는 곳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학문 분야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학문 분야로 뭐 이제 학부 과정이나 혹은 대학원 과정에 설치가 되어 있고,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래서 주로 과학과 관련된 지식 혹은 사실 혹은 연구 결과들을 어떻게, 이분들이 이제 쓰는 용어는 대중이라는 용어를 써요. 뭐 퍼블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대중들과 잘 소통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근데 기후위기가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과학적인
지식들로 차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 살펴보는데 배경이 될 만하고, 그리고 제가 또 그 공부를 했었던 학문 중에 하나이고, 제 경력 중에 한 토막은 이 일을 하는데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서부터 먼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 혹은 지구온난화 뭐 등등의 용어를 쓰고 있는 그 많은 논의들이 어떻게 저한테 비춰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왜 저한테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보이는지, 왜 이 문제가 저한테 비관적인 생각을 자꾸 들게 하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혹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마이크를 안 들어도 들리지 않으세요? 그럼 이 마이크 안 써도 되나요? 괜찮나요? 네, 마이크 차고 있으니까요. 저는 마이크를 너무 싫어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코비드-19이 생겼을 때 이제 영국 중심으로 많이 있었던 그 음모론 중에 하나예요. 음모론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코비드-19은 사실은 그 5G 통신 중계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음모론이 있었죠. 대단히 강력했고 지금도 이 때문에 많은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 말이 믿기시는 분이 계시나요? 원래 보통 수업 분위기가 이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되게 질문을 잘 안 하시는 편이세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중간중간에 그냥 필요하실 때 들어와 주세요. 저는 이제 쭉 얘기를 해가 볼게요. 혹시 평평한 지구론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좀 알려져 있죠. 이제 거의 본사는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시작되어 있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학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소사이어티가 한 뭐 10몇 개 정도 있고, 그리고 나서 몇몇 셀렙을 통해서 유럽으로 많이 건너갔고요. 유럽에서도 학회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분들의 기본적인 주장은 지구가 원래는 평평하다는 거예요. 지구가 구라고 부르는 건 날조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날조된 구 형태의 지구 말고 평평한 지구를 설명하는 이론도 여러 가지예요. 보통 이제 음모론이 생기면 음모론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이 이제 하나가 보통 주류가 자리를 잡아서 그 안에는 다양성이 대부분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평평한 지구론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안에 설명하고 있는 이론도 되게 많고 경쟁 이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끝에 가면 빙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론이 있고요.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론이 있어요. 뭐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역시 잘 안 믿기시겠죠? 근데 이 통상적으로 서베이를 하면 많이 나오면 12%도 나오고요. 최소한 6% 이상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미국인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이 평평한 지구론을 어느 정도 믿고 있는 거죠.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그리고 이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백신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접하고 계시고,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음모론이 있죠. 일단 세계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음모론은 빌 게이츠가 백신을 통해서 마이크로칩을 심는다는 게 이제 유럽이나 미국, 뭐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렇게 들어와 있는 음모론이 있고, 국내에는 이 목수정 씨의 혁혁한 공으로 유럽 중심의 백신 음모론이 유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한편에 약간 정치화된 논의 안에 들어가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되게 부당하게 비난받는 백신이 된 사례가 있죠. 이 매체는 심지어 국내에 꽤 잘 알려진 진보 매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TV예요.
보고 제가 기함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사례로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일반 대중들은 과학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거의 백지상체처럼 지식이 거의 없고, 과학자들이 이들을 깨우쳐서 그 무지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접근이에요. 이제 그럴 때 전달되는 중요한 생각이 이제 과학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전달이 되게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학 교육을 받는 기본적인 모델도 사실은 거의 이 모델에 입각해서 거의 수업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중요하다는 말을 굉장히 듣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거울상이 뭐냐면, 과학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굉장히 커지는데 이게 나와는 무관한 과학자들의 일이라고 하는 인식도 같이 커져요. 이 계몽적인 모델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논의를 전체적으로 굉장히 주도하기 편하게 되고, 시민들이 참여할 여지가 과학적인 논의에서 거의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학문 분야에서는 결핍 모형이라고 불러요. 누가 결핍되어 있다는 거냐면 대중의 과학적인 지식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이제 일반적인 접근은, 과학은 보편적인 지식도 다루고 과학적 지식은 굉장히 확실하고 과학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논의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많이들 가지고 있는 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하고 되게 비슷하죠. 대중은 과학적인 지식이 부재하고 중요한 건 이들에게 과학적인 지식을 교육해서 이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접근하는 입장이에요. 암묵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이나 혹은 행정가들이나 혹은 교육 관련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런 접근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특히 그러실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과학적인 지식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확실하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대개 그런 상황들이에요. 뭐 핵발전소 문제라든가 처리장 문제, 그리고 CFC라고 이 기후위기 전에 굉장히 전지구적인 위기로 논의됐던 게 있었죠. 오존층에 구멍이 뚫렸다는 이미지로 되게 유명해진. 이 문제는 핸들링이 됐어요. 그래서 CFC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규제가 되고, 뭐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뭐 발암물질 얘기 나오고, 유전자 제조합이니 수돗물 불소화니 뭐 이런 등등의 과학적인 논의를 거치면서 결핍 모형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껄끄러운 느낌이 계속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제의식들이 싹트기 시작했고, 이제 한쪽에서 뭐 사회 구성주의니 혹은 과학기술 학이니 과학기술 시민권이니 하는 등등에 대한 논의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대안적인 접근이 맥락 모형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관점이 좀 이제 많이 변화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대중은 되게 동질적인 집단으로 봤는데, 대중이 사실 알고 보니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이더라. 그 안에는 과학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있고, 혹은 과학기술에 직접 뛰어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과학기술과 떨어져 있지만 전문가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이질적인 집단으로 만들어져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이 보편적이고 확실한 지식이라기보다는 이 또한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더라. 그리고 대중은 그냥 백지 상태에서 과학적인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시 재구성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받아들이더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결핍 모형에서 접근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접근하는 방식이 많이 민주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적인 지식을 민주화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통 이제 과학적인 지식을 알리기 위해서 캠페인하는 방식이 두 가지 접근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씨를 뿌리는 것처럼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정규 교육과정 안의 과학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학교육들이 다 이런 씨 뿌리기식 접근에 들어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제 과학적인 지식을 전파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쪽이고,
이와 좀 다르게 접근하는 쪽이 시민 참여적인 접근이에요. 이분들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못하더라도 과학과 관련돼서 작은 공동체들,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공동체가 돼서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고 생산하는 형태의 접근을 취합니다. 방법론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시민 공청회도 있고 과학 상점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과학 상점 운동은 있었어요. 90년대에서부터 있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학 상점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동네에 사이언스 샵이 있으면 그 사이언스 샵은 연구자들이 상주하고 있는 상주 연구자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산책을 하다 보니 우리 동네에 있는 작은 하천에 물고기들이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그 시민이 사진을 찍고 물고기를 잡아서 연구자에게 가져가요. 얘네들은 왜 죽었는지 알고 싶어 라고 하면 연구자들이 전문가들을 같이 불러서 같이 연구를 시작하는 거죠. 시민들하고 같이. 그래서 논문도 퍼블리시하고 지역 문제도 해결하는 형태로 접근합니다. 유럽에서는 굉장히 80년대 많이 인기를 끌었었던 접근이고, 이제 비슷한 형태로 뭐 아래에 있는 모델들이 다 이런 특정한 방법론들이에요. 시민들하고 과학기술을 어떤 식으로 같이 해나갈지에 대한 뭐 시나리오 워크숍이나 시민버시머니나 다 이걸 검색으로 찾아보시면 뭐 정보는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오늘의 전체 주제인 굉장히 일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제가 한 2000년대서부터 기후위기, 기후변화와 관련된 논의들을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과학기술 애호가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논의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현재 이제 기후위기 운동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벌어지고는 있죠. 그래서 이대로 계속이 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데이터를 볼 겁니다. 기후위기가 첫 번째 문제되기 시작한 시점은 1980년대예요. 그 이전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논의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상학에서 몇 가지 이보고들이 있었지만 80년대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제기가 되기 시작하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흘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시간 동안 기후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꽤 오랫동안 이렇게 종단적으로 같은 연구 방법론으로 조사를 하는 조사가 유럽의 한 가지, 미국의 한 가지가 있는데, 종단적으로 데이터를 제일 관리하고 있는 곳은 미국이에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미국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 이거의 가장 최근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미국인들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거고요. 10명 중 7명 정도가 지구온난화가 실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명은 지구온난화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은 상대적으로 인식 수준이 낮지 않은 편에 속하는 나라예요. 10명 중에 7명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근데 재밌는 건 2009년서부터 2020년까지의 변화예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 2009년서부터 2020년까지가 아마 인류 역사상 기후변화와 관련된 운동이 제일 활발했던 시기일 거예요. 근데 인식의 변화가 그렇게 도드라져 보이진 않죠. 고만고만하다는 느낌이 있으시죠. 물론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느낌은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또한 이제 문제는 있는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캠페인을 많이 하고 과학적인 교육도 이루어지고 뭐 시민사회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액션이 있었는데 그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잘 많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비율이에요. 조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뭐 한 52, 54, 그래서 절반 이상 정도라고 보여주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도 했을 정도였어요. 이게 클라이밋 리얼리티 그룹이 굉장히 엘고와 연관되어 있는 기후변화 단체고, 이쪽에서 한 미국에서 했었던 캠페인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없다고 알려져 있는 존재들이 있다고 믿는 미국인들의 비율과
있는 기후변화를 없다고 믿는 미국인들의 비율을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로 만든 캠페인이죠. 1980년대서부터 이런 그 서베이 데이터와 논의 데이터들을 계속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모아가면서 보고 있는데 큰 흐름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이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죠. 변화가. 제가 숫자를 적진 않았지만 좀 완만하긴 하지만 약간 우상향하는 느낌은 좀 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변화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1980년대에서부터 90년대 초까지를 저는 이게 이제 얘기가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봐서 이때는 인식 수준이 큰 노이즈 없이 쭉 오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90년대 중반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미디어에서 다루는 비율들도 많아지고 이 핵심적인 계기 중 여러 가지 계기가 있지만 계기 중에 하나는 이제 북극곰이 그 떠돌아다니는 빙하 위에 있는 사진들이 리포트된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그런 논의들이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좀 완만하지만 긍정적인 인식들이 쌓였는데 1998년 비욘 롬버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비욘 롬버그라고 만약에 기후위기를 이제 보시다 보면 그 상대 진영,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반대하는 진영 쪽에서 많이 보게 될 이름 중에 하나예요. 회의적 환경주의자라는 책을 1998년에 썼고 이분이 이제 2007년에도 쿨릿이라는 책을 쓰고 작년에도 하나 썼어요. False Alarm이라고 이제 오경보 뭐 이런 책을 하나 썼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안적인 해석, 본인 이야기로는 이제 기후위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진영에선 디나이어라고 부르죠. 기후위기 거부자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그런 부정론이 이때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1990년대 후반서부터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후반까지 굉장히 이런 논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 핵심은 뒤에 가서 이제 보겠지만 뭐 비욘 롬버그라든지 마이클 셸렌버그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그 기후위기 혹은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는 건너 진영에서 목소리를 키우던 시기였고 이때서부터 양극화라는 현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양극화는 뭐냐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현상이 이 시기에 부정론과 함께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2000년대 후반서부터 지금까지 이 양극화는 계속 심화되는 와중에 점차적으로 이 부정론의 타격은 좀 회복되는 추세에 있는 게 지금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럼 좋아지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더 많은 전문가분들에게 이 수업을 통해서 들으실 기회가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인류에게 있는 열린 창은 한 10년이 안 돼요. 그 10년 안에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를 맞게 되죠. 덜 파괴적인 결과를 막기 위한 액션의 창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한 30년 동안의 변화가 좀 그렇게 미지근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옳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지는 잘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얘기를 좀 이제 해봐야죠. 이거는 그 퓨 리서치 센터라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고 공익을 위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조사고 여기 보시면 한국이 들어가 있죠.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뭐뭐는 우리나라의 아주 핵심적인 위협이다. 위협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인데 우리나라를 보시면 1등이 기후변화로 되어 있죠. 86% 정도가 답해 있고 그리스를 빼고는 두 번째예요. 그리스가 90 정도가 나와 있고 대단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그 윈 월드 서베이라고 전 세계에 있는 조사 기관들이 일종의 연합체를 만들어서 그 국가 간 비교를 해서 내는 리포트인데 그 안에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 관련된 리포트가 따로 있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를 2019년 데이터인데 2020년 데이터가 이제 곧 나왔어요. 근데 아직 데이터를 오픈하진 않아서 제가 이제 2020년 데이터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19년 데이터를 보여드리는데 기후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우리나라가 95%.
그게 사람에 의한 거다라고 이야기한 비율이 93%,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정말 심각한 위협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3%예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게 이 비교 연구에서는 태국 말고는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편에 속해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여전히 의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언제고 핸들링이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건 기후위기를 막기엔 우리가 이미 늦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에요. 그것도 우리나라가 높아요. 굉장히 기후위기가 있고 그게 사람 때문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하지만 늦었어 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66%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들여다볼 부분이 되게 너무 많아서 확정적으로 얘기하기 힘든 것 같아요. 미국은 상대적으로 한 29% 정도밖에 안 되죠. 몇 가지 가설이 있지만 네, 말씀드릴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020년 데이터인데 아직 데이터는 뿌리지 않았고요. 그래프만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 데이터예요.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죠. 저 초록색 막대가 동의한다는 비율이에요. 여전히 95%를 넘고 있죠. 95%보다 좀 넘게 나왔나 봐요, 올해는. 인간 활동의 결과라고 물은 거에 보시면 지금 이제 왼쪽에는 상위 6개 국가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하위 6개 국가가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상위 6개 국가에 속하고 역시 90% 넘는 응답 같아 보이죠. 이제 이런 데이터를 국내 기후위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모르실 까닭이 없잖아요. 근데 대개 아마 기사들이나 그분들이 인터뷰를 하시는 걸 보면 어떤 기조에서 말씀하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거기엔 좋은 얘기를 적어놓고 본인들의 실제 생활과는 유리된 응답을 하셨을 거다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머리 따로 몸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설문의 특성상 응답할 때 그냥 좋은 얘기를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걸 제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분의 식민주의적인 편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설문이 가진 방법론의 특정한 특징이 한국인에게만 그렇게 크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가정이 저는 그렇게 그럴 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 보통 기후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그 주 탄소 배출국에 비해서 회의론에 덜 맞았어요. 그러니까 비온 롬버그니 마이클 셸렌버그니 이런 그 분야에서의 큰 빅마우스가 나타난 적이 없죠. 그리고 그게 막 논쟁이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시민사회가 그것에 대응해야 되는 정도의 홍역을 치른 적이 없어요. 이 회의론에 덜 맞았고요. 두 번째는 양극화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은. 근데 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큰 미래, 우리에게 닥칠 미래라고 보이지만 하여튼 적어도 아직은 덜 진영화되어 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는 전 솔직히 시민사회 혹은 기후위기 하신 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시민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시민들과 효과적으로 기후위기 활동가들이나 정책 하시는 분들이나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커뮤니케이션과 동원의 실패지 시민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시민들이 위선적이어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혹시 어떤 식물인지 아시나요? 이게 맹그로브라고 알려져 있는 식물이고 한 100여 종 정도가 있어요. 종이 굉장히 많죠. 중요한 게 그
맹그로브가 자라는 섬이 있는데요. 또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가시면 이제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맹그로브를 흥미롭게 봤냐면, 통상적으로 식물이 자라는 순서는요, 비옥한 토양이 있고 비옥한 토양에 씨가 앉혀지고, 그래서 그 씨가 발아해서 자라는 형태로 자라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맹그로브 섬은 거꾸로예요. 맹그로브의 씨앗이 떠다니고, 이 씨앗이 떠다니다가 조그만 영양분을 잡으면 발아하고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흙과 이물질을 잡아서 섬을 만들어요. 순서가 반대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시작해서 씨앗이 흙을 잡고 그 흙을 잡아서 섬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뿌리를 뻗는 그 네트워크 자체가 그런 서로 연결해서 흙을 잡아내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거꾸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식이라는 비옥한 토양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만 우리 캠페인이 혹은 우리의 문제 해결이 있을 거라고 기후위기 활동가들이나 시민사회가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씨앗서부터 떠돌아다니는 토양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론, 그래서 섬을 거꾸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론을 생각해야 될 텐데, 너무 토양만을 기다리고 있어 보인다. 제가 보기엔 좀 아니하다고 느껴졌었어요. 이 맹그로브 같은 방법론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양극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양극화 데이터를 이제 좀 볼 텐데, 먼저 왼쪽에 가로로 되어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의 주된 위협이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는 비율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맨 위가 미국이고요. 그 다음이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점이 두 개 있는 건 뭐냐면요, 보수 우파 성향과 진보적인,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응답 차이예요. 지금 미국을 보시면 민주당원이거나 혹은 민주당에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83%가 동의를 하는데, 공화당원이거나 공화당원을 좀 지지하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쪽은 찬성하는 비율이, 동의하는 비율이 27%밖에 안 돼요. 갭이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왜 극우파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 극우 진영을 찬성하는 쪽과의 이 양극화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형태의 양극화가 일어나진 않았죠. 이 양극화가 어느 정도로 흥미롭냐면, 이게 바로 최근 오른쪽에 보시는 세로 그래프가 이제 최근에 나온 데이터인데, 여러 이슈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이 어떤 입장 차이를 보이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그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입장 차이가 크다고 보시면 되죠. 파란색 점은 민주당 혹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붉은색 점은 공화당 혹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지금 보시면 수많은 사회적인 이슈 가운데 클라이밋 체인지에서 가장 격차가 큰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헬스케어보다도 크고요, 환경 이슈보다도 커요.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보다도 훨씬 더 크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차이가 굉장히 크죠. 주된 전쟁터, 진영 간 전쟁터가 되어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붙었겠죠.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제가 왜 그 불평등과 양극화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연구들을 계속 쫓아가서 보고 있는 중에 봤었던 재미있었던 연구입니다. 이게 댄 카한이라는 사람이 2015년도에 했었던 연구예요. 지금도 거의 동일한 데이터가 역시 만들어지고 있어서 새로운 페이퍼를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그러니까 이분이 트래킹은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 15년도 결과랑 비슷해서 새로 페이퍼는 안 내고 있지만,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을 그럼 좀 더 개방적으로 사고하거나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개방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 진영 안에서도 개방적으로 혹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이 양극화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개방적 사고 능력을 쟀어요. 그래서 매우 낮은 집단, 중간인 집단, 높은 집단, 매우 높은 집단을 5개로 나누고요. 그걸 민주당을 지지하는 집단하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집단을 나눠서 본 거예요. 근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집단에서는 개방적인 사고 능력이 높아질수록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에 동의하는 확률이 높아지죠. 근데 공화당 쪽에서는 오히려 더 낮아져요. 그러니까 더 개방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기후변화에 반대하는 형태로 응답을 하신 거죠. 더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경악스러운 결과였죠. 그러니까 이 양극화가 어떤 형태로 해소되기 되게 어렵겠다 라고 보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개방적 사고 능력 말고 다른 것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건,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건 과학적인 지식을 쟀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지식이 늘어나면 그럼 해결이 되나? 아니었어요. 과학적인 지식도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오히려 기후변화에 대한 의견은 더 나빠지는 형태로. 그러면 CRT라고 해서 직관적으로 그냥 바로 판단 내리는 게 아니라 오래 생각해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의 경향을 재는 점수가 있어요. 그 CRT 점수로 봤어요. 숙고하는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럼 좀 다르지 않을까? 더 커졌어요. 그러면 개방적 사고 능력은 보여드렸고, 그러면 수리적인 능력은 어떤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사람들이 양극화와 관련돼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게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더 개방적으로 사고하고 더 깊이 사고하면 양극화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결과는 아닌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그럼 기후위기 캠페인들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그 유명한 북극곰 사진이에요. 가장 유명한 북극곰 사진이 왼쪽에 보시는 사진. 이게 이제 1998년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내놨던 사진이고요. 이 사진을 통해서 이제 북극곰이 기후변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된 거죠. 전 이 캠페인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캠페인이든 보여주는 면들이 있고 잘하는 면들이 있는데 그늘이 항상 지게 되는데 전 지금 시점에서는 이 캠페인이 가진 장점보다 이 캠페인의 그늘이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해 방향이 변했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캠페인은 기후변화를 사람 일이 아니라 동물들의 일인 것처럼 우선적으로 사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일이 아니라 저기 남극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류가 기후변화라고 하는 현상을 같이 동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착각을 줘요. 아니에요. 그 안엔 되게 많은 이질적인 나라들마다의 상황이 있고 불평등이 있어요. 그리고 기후변화를 굉장히 시혜적인 관점으로 보게 하죠. 그러니까 북극곰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효과적인 시각적인 자원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을 주었던 건 사실이지만 현재 와서 이 캠페인이 만드는 이런 노이즈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그리고 왼쪽에 지금 보시는 장면들은 거의 다 대부분 영국에 있는 유명한 기후위기 행동단체인 Extinction Rebellion이라고 멸종반란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XR이라고 불립니다. 지금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제일 유명한, 초반에 굉장히 과격한 형태의 시위로 잘 알려져 있었고 지금은 뭐 명실공히 국제 지부를 가지고 있는 국제단체가 되어 있어요. 아주 커졌고요. 그 XR이 했었던 캠페인들이에요. 왼쪽에 보시면 뭐라고 설명은 제가 일부러 안 드릴 거예요.
그 밖에서 했었던 말과 행동 모습이 세 장으로 들어가 있고 오른쪽은 올라프 엘리아슨하고 같이 컬래버레이션해서 보여준 거예요. 실제 가져왔어요. 빙하를 가져와서 광장에서 높게 만들었던 캠페인이에요. 근데 이런 캠페인들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언론 이런 특히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리는 우리가 뭐 매스 미디어라고 예전에 불렀던 것들이 있죠. 통상적으로 미디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언론들이 좋아할 만한 말과 이미지를 되게 쫓아서 이런 캠페인을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과연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느냐는 너무 건너뛴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 말과 이미지를 좋아할 수는 있어도 그 언론이 좋아하는 말과 이미지를 가지고 시민들 또한 흔들리고 영향받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후 악당이라는 말을 굉장히 요새 더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후 악당이라는 말을 기후위기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시고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헤드예요. 제가 최근에 쓰는 용어들만 이렇게 그냥 가져다 놓은 거고요. 한 국가에게 기후 악당이라는 이제 명칭을 부여하는 거죠. 이게 만들어진 배경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해요. 그 근거들을 몇 가지 붙여놨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기후 악당이라는 말을 누가 우리를 기후 악당이라고 부르다라는 말은 좀 몇 가지 오해와 과장을 거쳐서 만들어진 명칭이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기후 악당이라고 한국을 부르는 전략이 저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차라리 특정한 산업 분야거나 아니면 특정한 기업을 기후 악당이라고 부르는 건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국가 단위에서 기후 악당이라고 부르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더 역효과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언론이 좋아할 만한 말과 이미지나 혹은 정부나 정책 관계자를 자극할 수 있는 글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후 악당은 주로 언제 쓰는 말들이냐면 정부나 정책 담당자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쓰는 말들이에요. 캠페이너들이. 우리나라가 이런 꼴인데 너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시민들을 흔드는 메시지와 그대로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개 기후 위기 혹은 기후 변화 혹은 지구 온난화 관련된 수많은 커뮤니케이션 전략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이 6가지 하나로 들어가요. 혹은 이 6가지를 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에요. 밑에 제가 쓴 이 사례들은 무수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재앙이라고 보는 관점, 그리고 붕괴나 파괴로 보는 관점, 그리고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관점, 그리고 비용,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관점, 그리고 손실과 희생을 강조하는,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 엄청나게 전기료가 엄청나게 오를 텐데 그거 우리 감수해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이죠. 이 6가지를 가지고 보통 캠페인 메시지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세고 겁나고 사람들한테 죄책감을 주는 이 말과 이미지가 과연 사람을 흔들고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느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체벌이 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건 이미 그냥 확립되어 있는 연구 결과잖아요. 체벌 자체는 그러니까 그걸 때리는 건 둘째를 떠나서 그냥 벌을 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성장시킬 수는 없어요. 체벌로 사람은 성장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세고 겁나고 죄책감을 안기는 말과 이미지는 사람을 움츠러들게 해요. 그러니까 더 개방적이 되게 하지 않고 더 보수적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대개 보수 쪽에 굉장히 잘 알려진 데마고그들은 이 전술을 굉장히 잘 써왔어요. 공포를 유발하면 사람들은 대단히 보수적으로 흘러가져요. 과감한 정책 집행에 대해서 반대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새로운 액션을 취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이전에 안전한 방법을 선호하기 쉬워져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 위에 캠페인들이나 아니면 뭐 메시지들이 원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빨리 변화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위의 방식들이 사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멈추거나 움찔하거나 주저하거나 움츠러들게 만드는데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프레임을 바꾼다면 재앙이나 붕괴나 파괴 대신에 안전을 강조하는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형태로, 그리고 건강을 강조하는 쪽으로, 그리고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건 일종의 보험과 같은 성격일 거라는 걸 강조하는 쪽으로, 손실과 희생보다는 기회를 강조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불확실성보다는 대비를 강조하는 쪽으로 프레임을 바꿔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짜야 되지 않나. 이게 사실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후위기 캠페인에 대한 불만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더라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툰베리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많은 캠페이너들도 이제 툰베리를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근데 불행히도 과학자의 일관된 목소리 같은 건 없어요. 왜 없는지는 제가 과학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조금 드렸었잖아요. 이 기후위기는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지연돼서 나타나요. 2050년, 많이 짧게 얘기해도 2050년 얘기하죠. 그리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기후 상승과 관련된 측정점이 2100년이에요.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뒤에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개념적으로는 너무 복잡해요. 기후와 관련된 논의들을 IPCC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가 나타나서 연구를 같이 했기에 지금 이 정도 온 거지, 사실은 기후를 전공하는 학자들도 자기 분야를 빼고는 몰라요. 예를 들면 뭐 구름을 연구하는 학자, 그러니까 대기 중에서 구름을 연구하는 학자는 구름만 알지 토양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거의 안 되고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예측은 당연히 불확실하죠.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잘 피부로 와닿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후위기 활동을 오래 해오신 한재각 선생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이 이산화탄소가 보라색이었으면, 보라색 기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눈에 이렇게 보이게 되잖아요. 지각되지도 않아요. 굉장히 커뮤니케이션하기 어려운 주제예요. 과학자의 목소리에 기울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근데 왜 과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될 거냐면 사람의 마음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 때문인데, 일단 사람이 딱 태어나면 몇 개월 안에, 이거 제가 굳이 생득적이라고 표현을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발달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몇 개월 안에 만들어지는 사람 안의 이론 체계가 민간 물리학 혹은 민간 생물학이라고 알려진 지식이에요. 이 민간 물리학을 왜 민간 물리학이라고 부르냐면 물리적인 대상들이 어떻게 운동하는구나와 관련된 이론과 비슷한 지식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민간 물리학이라고 부르고요. 제일 먼저 나타나요.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이 어떻게 행동이 다른지에 대한 이론 비슷한 것이 등장해요. 그게 이제 민간 생물학이에요. 살아있는 것들은 살아있지 않은 것들하고 어떻게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나서 한 만 2세부터 한 4세, 옛날에는 4세 정도에 나타난다고 했는데 지금 한 만 2세 정도에도 나타난다고 하는 민간 심리학이에요. 살아있는 것들 중에서 마음을 가진 것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마음을 갖지 않은 것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론 비슷한 지식 혹은 예측 능력이 이미 한 늦어도 4세 정도면 다 만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물리학 혹은 생물학 혹은 심리학과는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한테 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과학과 관련된 내용도 접하고 사회 현상과 관련된 내용들도 접하죠. 그래서 지식이 쌓이면서
동시에 어떤 특성들이 반영되게 되냐면 마음이 가지고 있는 뭐 인지적인 특성 혹은 정서적인 특성, 사회적인 특성이 다 같이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인지적으로는 복잡하고 복합적인 정보를 잘 못 다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확률도 잘 오지각해요. 그리고 장기적인 거에 잘 초점 못 맞추고요. 단기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개념보다는 쉽게 떠오르는 개념에 더 영향을 받아요. 기후는 사실 일상적인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오늘의 날씨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거지만 기후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정서와 관련된 것도 되게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별게 아니면 긴급성이 떨어져서 잘 안 들여다보고요. 너무 놀랍고 무서우면 방어적인 반응이 먼저 만들어져요. 이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죠. 캠페인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둘 사이의 균형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기계적으로 균형을 잡는 게 아니라 동적인 균형이 그래서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너무 놀라게 하고 무섭게 하고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래야 정책 당사자들이 들을 거고 그래야 언론이 써줄 거니까 그렇게 캠페인을 하는데 사실 그 상황에서 시민들은 오히려 더 수세적으로 변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뭐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익 관계된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특성도 있어요. 혹시 응급 상황에 놓였을 때 심장 재세기 박동기를 작동시킬 때 매뉴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보면 119에 전화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할 때 반드시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서 얘기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매뉴얼도. 그게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컬렉티브 이그노런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아무도 대응하지 않아요.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양극화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예전에는 교육 수준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입장을 되게 잘 예측을 했었어요. 초기에는. 근데 지금은 정치적인 입장, 정치적인 정체성이 훨씬 더 잘 예측해요. 이게 되게 아주 정치적인 이슈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덜 들어가 있는데 들어갈 준비가 굉장히 단단히 되어 있다고 저는 봐요. 전선은 물론 좀 다르겠지만. 그리고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이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아주 오래된 숙제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과학적인 사실들은 그렇게 일사불란하고 늘 확실하지 않아요. 대부분 확률적이고 잠정적이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그걸 예전에는 그렇지 않다고 일반인들한테 결핍 모형에서는 소개를 해왔었는데 맥락 모형과 같은 접근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솔직하게 불확실성을 커뮤니케이션 하기 시작했어요. 과학적인 지식도 이렇게 틀릴 수 있고 오류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렇게 항상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사례를 한 가지 보여드릴 텐데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집단에게는 통제 집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해수면이 1m 정도 높인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사실만 이 사람들한테는 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집단, 프레임 1이라고 제가 부른 집단에는 플러스 어떤 말을 줄 거냐면 해수면의 높이가 작게는 30cm 될 수 있고 크게는 2m가 될 수 있다라고 준 거예요. 일종의 불확실성을 범위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리고 프레임 2가 이제 통상적으로 과학자들이 해온 거고 IPCC도 사실은 이 형태로 확률을 제공했었어요. 뭐냐면 수많은 요소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해수면 높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들은 윤리적으로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솔직하게. 근데 이랬을 때 이 지구온난화가 해수면을 2m 정도 높인다라는 이 진술을 사람들이 믿을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본 거예요. 어디가 가장 높았을까요? 이 말을 믿게 되는 비율이요. 이 세 집단 중에서. 프레임 1이 가장 높았어요. 해수면이 1m 정도 높아질 건데 그 레인지는 30cm에서 한 2m 정도 될 거야가 제일 많이 신뢰를 갖게 됐고요. 그 다음이 통제 집단이에요. 그냥 사실만 적은 경우. 그리고 그 다음이 프레임 2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밝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런 식으로 불확실성을 밝히면 안 밝히는 이만 못하다는 거.
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전략을 짜거나 혹은 메시지를 디자인할 때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포함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결과라고 저는 보였습니다. 이 착시는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굉장히 많이 보셨죠. 체커 큐브 일루전이라고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착시예요. 어떤 현상인지 아시죠? 저기 A하고 B가 물리적으로는 같은 색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다르게 느껴지죠. 극복이 안 되죠. 이게 착시고 저 둘이 똑같은 색이라는 거를 내가 알고 있어도 극복이 안 돼요. 여전히 다른 색으로 보이시죠? 제가 아까 왼쪽에 있는 막대를 A하고 똑같은 색이거든요. 그 막대를 A, B 사이로만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죠. 이게 제가 부당하게 B를 갑자기 새롭게 색칠해 넣은 그림이 아니에요. 똑같은 그림에 그냥 그 사이에만 넣어 본 거예요. 근데 경험이 확 달라지죠. 이게 왜 일어나는지 아직 정확히는 몰라요. 되게 밝혀졌을 것 같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착시니까. 연구에서 막 원인을 밝혀냈을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몰라요. 근데 가설은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우리한테는 수많은 환경에서도 색을 일관되게 지각할 수 있는 빨강을 빨강이라고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크게는 지각 항상성, 색으로 보면 색채 항상성이라는 기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늘에 있어도 어두운 데 있어도 빨강을 빨강이라고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저 원통형이 있고 걔가 그늘을 만들었을 텐데 제가 그늘을 만들었을 때 A하고 똑같은 형태로 빛의 양이 오니까 얘는 더 밝은 애였을 거야. 그늘이 졌음에도 이 정도를 나한테 보내고 있는 거면 사실은 더 이거보다 옅은 애였을 거야 라고 우리 신경계가 무의식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 구체적인 기제는 아직 몰라요.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냐면 우리 목표가 1.5도씨 정도까지 더 오르지 못하게 2050년까지 묶어두는 게 우리의 인류의 목표예요. 1.5 오르면 난리 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1.5도라고 하는 숫자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엄청난 변화, 재앙으로 느껴지느냐? 이게 잘 안 느껴져요. 1.5가 굉장히 그렇게 큰 숫자처럼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건 굉장히 재앙적인 수준의 변화인데 평균 온도가 1.5도 올라간다는 건 예를 들면 나무들의 식생이 그대로 얘네들이 살려면 지금 1년에 한 몇 킬로 정도를 올라가야 되는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구상나무가 자라고 있다. 그럼 구상나무가 죽지 않고 살아나려면 1년에 몇 킬로 정도씩 계속 북상을 해줘야 되는 형태의 변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수치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넘버가 1.5도씨인데 이게 아무리 봐도 크게 보이지 않는 거죠.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조천호 선생님 같은 분은 체온이 1.5도 올라봐라. 병원에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은유를 새로 만들어내신 것 같더라고요. 잘 만드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1.5는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는 거죠. 제가 주로 관심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어서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 얘기는 할게요. 저는 그리고 많은 과학적인 결과들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변온동물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항온동물, 변온동물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변지동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캠페인을 하거나 혹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늘 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변지동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 안에 내 지적인 능력이 고정된 형태로 불변으로 이렇게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물리적인 사회적인 환경에 놓이냐에 따라서 이 지능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그냥 쉽게 이중인격이고 다중인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원래 사람의 마음은 N개로 늘어가죠. 물리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변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현상들이 계속 생기는 거고, 이 말도 다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캠페인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하는 얘기는 이 중에 어떤 것이에요. 기후위기에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에너지 절약해야 되고, 혹은 비싼 전기료를 감수해야 될 때가 올 거고,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를 타야 되고, 육식 줄이고 채식으로 가야 되고, 플라스틱 덜 써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분리배출도 더 잘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이것도 역시 이제 제 사견인데, 전 이 캠페인 방향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두 축이 어댑테이션하고 미티게이션이라는 거예요. 어댑테이션은 적응하는 거고요. 미티게이션은 실질적으로 탄소 양을 감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이 감축이 돼야지 우리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우리가 어댑테이션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목록들이 다 그 어댑테이션과 관련된 항목들인 것도 맞죠. 근데 이걸 시민들에게 강조하는 게 맞는지는, 그리고 그게 우리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에요. 그 이유를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이번에 코비드-19이 되게 중요한 윈도우를 하나 열어준 거예요. 엄청난 락다운이 있었잖아요. 특히 주요 탄소 배출국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락다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요. 육상교통도 거의 작동하지 않았고, 집에서 사는 것 이외에 거의 모든 에너지 소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줄어들었나? 불과 17% 줄어들었어요. 이게 적게 추정하는 건 한 12%고요. 많이 추정하는 게 한 17%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네이처에 실린 이 페이퍼는 한 17% 정도 감축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위에 말했던 이 캠페인들을 정말 최고로 잘해. 사람들이 비행기도 안 타고 전기차로 다 바꾸고 뭐 이런 걸 다 해도 이 17%를 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저 락다운만큼 우리가 안 쓸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캠페인을, 위에 있는 캠페인을 아무리 푸시해서 밀고 들어가서 최고치로 우리가 정말 온 국민이 참여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는 이 언저리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언저리가 그러면 탄소 배출 감축량의 좋은 선이냐? 턱도 없는 수치예요. 이게 이제 감축된 것들을 보여주는데, 뭐 예를 들면 보라색은 발전이에요. 유럽연합하고 뭐 인도, 미국 다 발전량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세계에서 비행기 다니는 거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죠. 거의 밑으로 마이너스 100%까지 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육상교통, 저 초록색들인데 엄청 떨어졌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이런 식으로 이게 수치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어떤 캠페인도 이런 목적에 도달해 본 적이 없어요. 발전, 산업 분야, 육상교통,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진행되는 것들, 그리고 거주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항공, 다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특히 항공 쪽. 그래서 뭐 기후위기 캠페인 하시는 분들 중에서 몇몇 유럽 국가에서 나오는 그 fly shame이라는 말을 원어까지 들어가시면서 비행기 타는 걸 좀 창피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동의합니다. 물론 비행기를 덜 타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행동이냐라고 보진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아주 현저한 불평등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의 11%는 포스코라는 기업 한 곳에서 나오는 양이에요. 이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는 공식 기구가 있어요. 공식 기구에서 2017년, 18년에 내놓은 데이터예요. 그리고 상위 20개 기업까지 합치면 그 상위 20개 기업이 이제 오른쪽에 나열되어 있는 기업들인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58.1%예요. 상위 30개 기업은 70%예요. 그리고 나머지 30%가 뭐 농축산, 나머지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기타 등등이 다 들어가요.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에너지를 덜 쓰거나 혹은 전기차를 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하다. 타격 지점이 너무 명확한데 그 타격 지점에 대해서 힘을 모으는 형태가 아니라 너무 흐트러뜨리고 있는 형태로 캠페인을 하는 것 같다. 샴페인을 마시는 잔 중에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잔 중에 하나인데요. 딱 요 그래프처럼 만들어져요. 소득 상위 10%가 한 탄소 배출량의 50% 정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아주 재밌게 역전돼요. 물론 우리나라 데이터는 아니에요. 이 데이터는 옥스팜에서 그냥 세계의 일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소득 하위 50%가 10% 정도의 배출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어디에 속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불평등은 매우 심하다는 거죠. 누가 배출을 많이 하고 있고 누가 더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근데 이런 불평등과 차이를 다 지워요. 그러니까 이걸 지우지 않는 형태의 캠페인이라면 이런 종류의 캠페인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저런 사실들을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하고 저쪽으로 타격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 이야기들만 하는 캠페인이라면 손들어주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막강한 적들이 또 있어요.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후위기 관련돼서 상대를 하려면 뭐 영어로는 루크 워머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그냥 제멋대로 미지근이라고 번역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다. 너무 과장되어 있다. 환경론자들이 너무 난리법석을 떠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들은 알람미스트라고 불러요. 경보주의자?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너네들은 너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고 이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될 수 있을 거고 해결될 거고 충분히 인류를 망하게 하지 않을 정도로 컨트롤될 수 있는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켠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후위기에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네요. 기후변화라는 사실에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롬보그 얘기는 제가 했었죠. 뭐 책도 많이 번역돼 있어요. 회의적 환경주의자 뭐 이런 책들이 번역돼 있고 국내에도 많은 주로 경제학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경도되어서 읽으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고요. 우리나라 맥락에서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인물이 마이클 셸렌버거예요. 민주당원이고 아주 오래된 민주당 지지자고 한때는 타임즈에서 환경운동과 관련된 영웅이라고 꼽혔던 환경운동 활동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원전을 지지해요. 친원전주의자예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자기만의 운동단체 가지고 있고 이 얘기를 들으셨으면 이제 대략 감이 잡히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2019년도에 조선일보와 현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의 몇몇 의원들이 불러서 원전 관련된 논의를 하려고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아마 우리나라가 보궐은 넘어갈 텐데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지금도 아마 심심치 않게 저 보실 거예요. 기후위기 굉장히 중요한데 너네 왜 원전 무시하니? 얼마 전에 빌 게이츠 책을 김영사에서 냈었을 때 조선중앙이 빌 게이츠가 원전을 지지했다라는 형태로 굉장히 크게 기사를 쓴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기후위기에 관련된 양극화는 어디서 벌어질 것 같냐면요.
기후위기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서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기후위기는 대부분 찬성하고 있어요.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기후위기 그럼 어떻게 대처할래? 라고 할 때 원전을 포함시킬 거냐 포함시키지 않을 거냐가 핵심적인 전선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 원전이 들어오게 되면 미국 못지않은 양극화가 벌어질 거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되게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맷 리들리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과학 저술가예요. 과학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으셨다면 당연히 봤을 거고, 붉은 여왕이라는 책은 뭐 거의 대학에서 텍스트북으로 쓸 정도로 알려져 있는 책이고요. 마이클 무어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다큐멘터리 감독. 역시 민주당 지지자고. 이분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걸 좀 놀라실 수 있을 텐데 이분도 이 루크 워머에 가까워요. 19년에 Planet of the Apes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제프 깁스라는 사람이 감독했고, 근데 그게 대개는 이런 기후 위기와 관련된 환경단체나 혹은 재생에너지를 까는 형태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위선적이다. 그래서 역시 이제 말이 굉장히 많았죠. 유튜브에 가서 보실 수 있어요. 오픈을 다 해놔서 제대로 개봉을 못했거든요. 굉장히 논쟁을 많이 벌였고, 그러니까 이런 미지근이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이런 논의들을 이제 퍼나르는 형태로 아마 논의가 될 거여서 역시 쉽지 않을 거다.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럼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름 빨리,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해주신 덕에 제가 지금 빨리 달려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본 페이퍼예요. 왜 이 페이퍼를 제가 봤는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회적인 캠페인의 속도예요. 여론의 지지나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속도에 저는 관심이 많아요. 왜 관심이 많냐면 기후위기는 그 어떤 캠페인보다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미니즘이면 오랜 투쟁의 역사가 있잖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싸워왔고 앞으로도 싸워갈 거죠. 근데 기후위기는 지금 한 10년 안에 우리가 아웃풋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뒤에 펼쳐지는 건 전혀 다른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캠페인들하고 되게 포지션이 무지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캠페인 하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도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거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담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담배가 좀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좀 특이하긴 하지만 담배와 관련된 금연 캠페인 역사도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 담배가 폐암의 원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처음 밝혀진 게 30년대예요. 폐암의 원인이겠다라고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확립된 게 1948년이에요. 18년이 지났죠.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배 위험해, 건강에 위협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게 1964년이고요. 그래서 담배 광고는 우리 금지해야 될 것 같아가 이루어진 게 1998년이에요. 그러니까 담배의 문제가 최초 지적된 이후서부터 70년 뒤에 그 광고가 막혔어요. 그리고 실제로 흡연율이 언제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냐면 이 광고가 막히면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 흡연율이 계속 상승했어요. 그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금연 캠페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어떤 캠페인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돼요. 대표적인 게 미국의 LGBTQ 무브먼트인 것 같아요. 이 운동은 굉장히 캠페인 속도가 빨라요. 변화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사람들의 여론 지형이 바뀌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근데 미국의 이주민 문제는 굉장히 느리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라고 계속 물음은 가져오고 있었어요. 이제 되게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게 뭐 물건도 잘 팔리는 물건이 있고 덜 팔리는 물건이 있으니까 그게 다 인지상정이니까 좀 빨리 설득되는 게 있고 좀 덜 설득되는 게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곤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안이하게 생각하던 제 생각을 다시 불지핀 연구였어요. 이 페넘브라라는 게 뭐냐면 저희 불을 비추면 광원으로 아주 밝은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 주변에 비치는 이렇게 잔그늘, 그래서 그걸 뭐 반그늘이라고 우리말로 옮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이분들이 정리했냐면 예를 들면 LGBTQ 운동이다 그러면 실제 게이 레즈비언이신 분들, LGBTQ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코어 그룹이라고 본다면 그 코어 그룹을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혹은 친구 중에 알고 있는 사람, 혹은 가까운 지인 중에 알고 있는 사람, 이렇게 분리를 한 거예요. 지금 나이테처럼 이렇게 분리가 돼 있죠. 그래서 코어 그룹이 만약에 저기 보이는 광원이라면 지금 페넘브라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가족 중에 혹은 친구 중에 혹은 아는 가까운 지인 중에 LGBTQ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걸 가지고 각 사회적인 이슈마다 그 사이즈를 재서 그래프를 만들어 본 거예요. 지금 노란색이 그 코어 그룹이고요. 예를 들면 이분들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제가 재밌게 본 건 뭐냐면 미국의 LGBTQ에 해당된다고 알려져 있는 전체 미국인들 중에서의 비율이 3% 정도래요. 저 그 데이터 보고 되게 놀랐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한 3% 정도인데 이 3%를 알고 있는 페넘브라는 한 74% 정도까지 돼요. 굉장히 크죠. 근데 깡통주택, 이 깡통주택이 뭐냐면 이제 그 받은 빚이 주택 가치보다 더 높아진 집들이죠. 내가 빚을 진 건 예를 들어서 한 4억 빚을 졌는데 집값이 4억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이 깡통주택, 이제 이게 보통 그 물에 잠긴 모기지론이라고 부르는데 그걸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한 6% 정도 된대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 페넘브라는 한 3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실제 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LGBTQ보다 2배 정도 되는데 이 깡통주택 문제가 왜 사회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느냐라고 봤을 때 중요한 건 그 페넘브라 사이즈가 LGBTQ 이슈보다 현저하게 작기 때문이다 라고 이분들은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캠페인들이 잘 되고 어떤 캠페인들이 느리고 하는 결과는 이 소셜 페넘브라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라는 연구인 거죠. 그러니까 주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참고할 만한 부분들은 있을 텐데 기후위기는 이것과 관련돼서 되게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는 기후위기 피해자를 내가 알고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되게 골고루 전해지거든요. 물론 더 받게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받는다는 점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이슈여서 물론 조금 변환이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이 연구도 사실은 저는 제한점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밝힌 방법론이 뭐 설문을 통해서 접근을 했고 몇 가지 문제점은 많지만 여하튼 시사하는 바는 있어 보여서 네, 본의 아니게 길게 말씀드렸네요. 저는 앞서 맹그로브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그냥 캠페인보다는 그게 리버스된 형태의 캠페인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래 캠페인들은 기후위기 행동을 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정부나 국회나 산업계를 변화시키겠다는 전략이잖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후위기 행동이 정부나 국회나 산업계를 정밀하게 타격하고 그 타격한 이야기들을 시민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맹그로브의 방법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캠페인들하고 달리 전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식은
저는 개입하는 캠페인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많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고 이제 그걸 캠페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책 담당자들을 압박하는 형태로 뭐 갈 수 있어요. 그 할 수 있는 접근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경우 효과적인 접근 중에 하나는 실제 문제를 일부 해결하면서 그래서 개입한다고 표현을 쓴 거예요. 그 문제를 완전히 정책적으로 해결해내지 못하지만 제도적으로 해결해내지 못하지만 땜빵식으로라도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그 해결책을 미디어로 삼아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저변을 넓혀가는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PLAD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연구는 이미 1980년대 논문으로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에서도 지금처럼 이런 배달 노동이 많아지지 않을 때여서 주로 이제 물류창고에서의 이런 옮기는 노동자의 노동으로 인한 신체의 문제, 특히 뭐 허리 통증이나 뭐 무릎 통증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리포트가 보건분야에서 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언맨까지는 아니더라도 조끼와 허리 벨트와 무릎에 차는 형태의 벨트를 고정한 저 PLAD라는 장비만 가지고도 허리 부담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고 사고 확률도 낮춰주고 하는 등등에 대한 연구가 이미 있었어요. 1980년대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형태의 PLAD를 제작을 하고 그 PLAD의 캠페인 메시지를 담고 그걸로 이벤트를 만들어 나가고 배달 노동자들에게 배포를 하는 형태로 캠페인을 시작하면 당면한 문제를 어느 정도 땜빵하면서 그것 자체가 캠페인 미디어가 될 수 있잖아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마음이 급해서 생각해낸 것들이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꾸로든 개입하는 이든 다 캠페인 속도를 좀 약간 가속하고 싶어서 생각을 해보았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양극화와 관련돼서 제가 속한 그룹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딥 캔버싱이라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이게 우리나라하고 달리 영국하고 미국은 가가호호 방문해서 선거운동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 난리 나겠죠. 왜 우리 집에 찾아와서 표 달라고 이 난리냐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미국하고 영국은 제도적으로 캔버싱이라는 방법을 선거운동으로 정치운동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좋은 캠페이너는 자기 지역의 어느 집이 어떤 투표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어떤 의견을 갖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우리 동네에서는 찬성 의견이 어느 정도 나올 거야 라는 감을 잡고 있어요. 어느 집에 가서 어떻게 캠페인을 하면 어떻게 표가 바뀔 거야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캔버싱이 굉장히 유용한 정치적인 툴이었거든요. 근데 이 딥 캔버싱은 왜 딥이란 말이 붙었냐면 이제 이 데이브 플레이셔라는 사람이 지은 이름인데 2008년도에 캘리포니아주에 동성결혼 반대법이 통과가 됐었어요. 근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설마 통과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캘리포니아주의 특성상 그렇게 생각하고 손을 놓고 있었는데 반대법이 통과됐어요. Proposition H라고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본인도 게이고 원래 오바마 선거 캠프에 있었는데 그걸 때려치고 이 센터로 내려가서 리더십 랩이라는 랩을 만들고 뭐가 문제일까? 우리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을까? 이 현상을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2000년대 초반서부터 제안한 방법이 이 딥 캔버싱이에요. 어떻게 전달하냐면 대개 캔버싱은 똑똑해서 왔으면 저 누구누구 뭐 어떤 본부에서 나왔는데 누구누구를 지지하시나요? 물어보고 얘기 듣고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나오는 게 다예요. 왜냐면 다 방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딥 캔버싱은 보통 한 20분 정도 걸려요. 10분에서 20분. 왜냐하면 거기 가서 어떤 주장과 입장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과 관련된 내 경험을 이야기해서 상대방이 그 이슈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이끌어내고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그 경험과 연관된 이 이슈를 연결짓는 역할을 해요. 캔버서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기가 되게 주장과 입장을 담는 게 아니라 사적인 경험들을 주고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사적인 경험과 현재 이슈를 연결하고 그래서 입장이 바뀌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말만 들으면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이 부분들이 얘기하는 컨버전 레이트, 입장이 바뀌는 비율이 10% 정도예요. 보수적으로 봐도 10% 정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명 중 1명이 입장을 바꾸는 거죠. 이게 왜 파괴적이냐면 우리 지역에 이 법안을 찬성하게 만들기 위해선 10,000표가 필요해. 그럼 캔버싱을 몇 명 하면 되나요? 10만 명 하면 돼요. 우리가 10만 명만 만날 수 있으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파괴적인 방법론이에요. 이게 여러 주에서 아름아름으로 효과를 내기 시작했고 뭐 총기 문제나 굉장히 양극화가 심한 이슈들의 효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와 관련된 연구 논문들도 만들어졌고 연구 논문들에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깝게는 작년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뭐 미국 하원의원 둘이 당선됐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둘이 당선됐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미국 정치계에는 되게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조지아주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구 경북 같은 데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공화당의 표를 계속 지속적으로 던져온 게 흑인 여성 그룹이었는데 그 그룹들 위주로 디캔버싱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조지아주에. 그 결과로 결국 민주당이 2석을 다 가져갔죠. 하원에서.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표도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극화된 이슈에 아주 쉽게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겠네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드는 일이니까. 양극화된 이슈를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몇 안 되는 툴 중에 하나인 거예요. 현재로서. 그러니까 이 양극화된 이슈가 얼마나 돌파하기 어려운지는 제가 앞서 과학적인 지식, 비판적 사고 뭐 다 끌어온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보여진 게 디캔버싱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문화연대에 있는 기후위기 활동가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그냥 이게 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는 있겠지만 그냥 별거 아니지만 근거로서 소개시켜 드리자면 지금 이 ABCD에 적혀 있는 게 다 약 이름이에요. 일부러 다 읽으실 필요 없고요. 그냥 신약, 새로운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로축은요. 저 약의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 의사들하고 밥을 먹은 횟수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먹고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4번 이상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로축은 뭐냐면 저 신약이 처방되는 처방률이에요. 중요한 게 이렇게 보여드리면 밥을 굉장히 비싼 밥 먹은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병원 구내식당에서 같이 먹어요. 오픈된 장소에서. 그리고 그 밥을 먹으면서 막 이 신약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할 것 같잖아요. 금지되어 있어서 설명도 못해요. 밥 먹으면서 너네 집 애기가 이번에 뭐 유치원 갔다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주 싼 밥을 그냥 약과 관련된 얘기 전혀 하지 않으면서 먹는 밥의 횟수에 따라서 처방률이 점점 높아지죠. 이게 사람이 되게 어리석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저게 사람이 가진 내장된 사회성 엔진 같은 거예요. 같이 먹는 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러니까 디캔버싱도 경험을 나눈다는 게 저 사람의 사적인 경험을 듣고 내 사적인 경험을 이야기한다라는 그 계기가 굉장히 큰 변화의 힘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 입장의 변화가 지속되는 기간도 어떤 캠페인보다도 길어요. 한 6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현재로는. 그 정도까지 지속력을 가진 캠페인은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 거꾸로 캠페인하고 디캔버싱이라는 전략을 국회에 어떻게 써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생각들을 하고 있고 움직여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걸 떠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위기서사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기후위기를 저마다 맡고 있는 사람들이 남해에 있는 고기를 잡는 분하고 제주도에서 고기를 잡는 분하고 혹은 제주도에서 귤을 키우시는 분들하고 남해에서 귤을 키우시는 분들이 갖게 되는 경험이 굉장히 다르실 거예요. 이 온난화로 인해서. 근데 그 굉장히 많은 위기서사들이 우리 안에도 있는데 그런 위기서사들이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말을 하질 않죠. 기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런 얘기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그런 얘기들이 기록되고 혹은 창작되는 게 되게 중요할 거다. 네,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됐겠죠. 커뮤니케이션에.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은 그냥 이건 얘기 안 드려도 되는 건데 제가 그냥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캠페인들에 대해서는 되게 회의적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그냥 이대로 얘기를 끝내기 너무 서운해서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 이게 뉴욕에 되게 잘 알려진 케이크샵에서 한 캠페인이에요. LGBTQ 관련된 캠페인이고 커밍아웃 할 때 다시 한번 태어난 것처럼 생일 케이크를 주겠다라는 캠페인이었어요. 이 캠페인이 왜 파워풀하냐면 달콤한 걸 먹는 경험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걸 미디어로 삼아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일단 긍정적인 정서를 선취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캠페인할 때 되게 좋은 미디어가 되는데 아직 많이들 안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규칙을 해킹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기후위기가 가진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저는 좀 다른 이슈이긴 하지만 세대 간 불평등이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기후위기에서. 왜냐하면 이전 세대가 산업화하면서 만들어놓은 쌓아놓은 축적해놓은 탄소가 이후 세대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2100년에 만약에 재앙을 가져온다면 그 피해를 우리는 안 받더라도 2100년엔 굉장히 많이 받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 피해를 이미 받고 있어요. 우린 우리대로 받고 있고 2100년이 2100년대로 받을 뿐이겠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세대 간 불평등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이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툴이. 근데 생활 규칙을 해킹하는 방식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커피숍에서 특정한 날짜에는 맨 먼저 온 손님이 고른 메뉴는 하루 동안 팔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이 내 생활에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늘릴 수가 있겠죠. 더 좀 체인을 만들어 가려면 내가 주문을 한 그 결과물은 내 다음에 오신 분이 받아가고요. 저는 제 앞서 주문하신 물건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선택할 때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해 선택을 하는 일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되게 많은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형태로 프로덕트를 만들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생활 규칙들을 조금씩 변형시켜 보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캠페인 미디어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앱으로 나간다면 전혀 유용하지 않죠. 내가 원하는 날씨만 내가 미리 사전에 지정해 주면 원하는 날씨를 예보해 주는 앱 같은 앱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무용해서 쓸모가 있을 거. 네. 그럼 이제 비행기 타시는 분들이 만약에 문제라면 저는 이제 그게 너무 강조되면 안 된다고는 말씀드렸지만 그 배기지 클레임 시간이 무지 길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안에 메시지를 충분히 줄 수 있겠죠. 한 30-40분의 커뮤니케이션 시간이 생겨요. 휴대폰을 안 보고 내 짐을 기다리면서 의사소통하거나 게임 형태로 즐길 수 있게 되는 타겟 메시지를 가져갈 수도 있겠죠. 뭐 이런 등등의 작은 캠페인 아이디어들은 있을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정밀 타격하는 형태로 캠페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사람들을 겁주거나 혹은 자극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대안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 이제 드린 것 같은데요.